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영상 편집 6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7주차 정도까지 저희 스마트폰 영상 편집에 대해서 사진에 관한 영상 편집을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하는 이제 7주차 이후 수업부터는 영상을 실제로 다루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스틸컷 이미지를 가진 그러한 영상을 실제로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내가 만들었던 내가 찍었던 영상들을 가지고 동영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편집해 보는 법에 대해서는 아마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6주차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어,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들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사진 촬영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실습으로는 이미지를 이용한 콜라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실습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콜라주 만들기에서 저희가 이제 실습 과제 두 번째 거를 과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실습을 저도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때에는 저희가 수업 자료로 쓰고 있었던 픽스아트 외에도 콜라주를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름이 저도 찾아보면 네, 이 포토 원더라고 하는 이 또 다른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번엔 좀 더 콜라주를 어떻게 이쁘게 만들 수 있는지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 콜라주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콜라주를 사용을 할 때 뭐 특별한 어떠한 그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과제에서는 특히 이 맛집에 해당하는 요리 사진을 잘 찍는 법을 설명을 드림으로써 이 과제를 할 때 특정한 주제인 요리를 잘 돼 있는 혹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사진 혹은 하나의 음식점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진 그러한 것들을 이용한 콜라주 만드는 과제를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프로젝트를 끝까지 진행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몇 가지 또 내용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되는 연속성과 그 다음에 비가시 편집에 대한 또 그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으니 그것도 같이 한 12분, 13분 정도가 되니 그걸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고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뭐 시나리오라든가 아니면은 한 영상을 찍을 때 당일 바로 딱 몇 시간 만에 촬영을 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가 장소, 그 다음에 옷에 뭐 그러한 그 등장인물들의 옷 색깔들 그러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 이 프리 프로덕션에 대한 부분도 영상 준비한 게 있으니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재작년쯤에 제가 하이원에서 이렇게 있었던 만들어 놓은 눈사람이 있어서 얘를 사진을 찍어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특별히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정방향 사진으로 해야 되겠다. 뭐 기존에 수업했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카카오톡 사진 중에서는 가로로 나오는 사진도 있지만 혹은 세로로 나오는 사진도 있지만 가로 1, 세로 1에 해당하는 1x1 정사각형의 그러한 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미리 사진을 촬영했던 걸 가지고 크롭 기능을 이용을 해서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편집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정방향으로 다시 자를 수 있도록 맞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변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진을 찍을 때 정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찍는 그러한 촬영 방법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다 이미 찍었던 그러한 사진을 크롭 기능 혹은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시
사진을 재편집해서 뒤에 배경 부분을 날려보낸다라든가 하는 그러한 설정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촬영을 할 때 보통 파노라마로 찍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다 요즘에는 이제 360도 일반적인 파노라마 사진은 가로로 360도 풍경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담을 때 이렇게 파노라마 기능을 선택을 하고 시작할 지점에서부터 쭉 옆으로 카메라를 돌리면은 카메라 가이드라인 방향으로 평행하게 하면은 촬영하는 게 일반적인 저희 카메라 그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얘는 나중에 영상을 넣을 때는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가로로 해서 360도 풍경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담을 경우에 이렇게 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오긴 했고 그 다음에 윗부분도 나오긴 했는데 얘를 가운데로 딱 두고 난 다음에 이 가로 그 평행 구도죠. 수평 구도를 이용을 해서 수평 구도를 이용을 할 때 이 사진을 찍은 그 의도를 보시면은 위쪽의 하늘과 아래쪽에 땅의 하얀 거가 거의 비율을 동일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 원본을 실제 컴퓨터라든가 딴 거로 보시면 훨씬 더 크고 이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재작년쯤이었나요? 아마 도깨비 드라마 있었죠? 그 뭐 공유하고 그렇게 나왔었던 도깨비에서 이 퀘벡이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도시를 아마 그 배경으로 했었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도 이 당시에 아마 잠깐 저기를 방문하는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수평으로 해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진 영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얘를 오히려 그 동영상에다가 넣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영상 촬영도 이 파노라마 사진 기능을 이용해서 찍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파노라마 사진은 그냥 정적인 배경에서만 찍는 게 아니라 동적인 배경에서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 1년 전 그 예능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뭉쳐야 뜬다였나요? 그때 김성주 아나운서하고 그다음에 안정환 그 위원하고 여러 사람들이 김용만 그 코미디언도 같이 해서 개그맨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여행지에 가서 이 파노라마 사진을 가지고 약간 합성 비슷한 느낌으로 찍은 사진을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은 그 프로를 보셨다는 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한 사람이 이쪽에 서 있다가 파노라마 사진을 쭉 옮기는 순간 이 사람이 뒤쪽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간 다음에 카메라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쓴 그러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무빙이 왼쪽에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동안에 이 사람이 딱 찍히는 순간을 제외하고 카메라가 이 정도에 갔을 타이밍에서 열심히 뛰어서 찍는 사람 뒤쪽으로 돌아서 다시 이쪽에 서게끔 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세로로 하고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이 처음 시작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찍은 사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그 합성했다라는 느낌? 그러한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그 넓은 그냥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백사장이라든가 바닷가에서 이런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이 위의 사진과 같이 이러한 경우에도 이쪽에 서 있다가 또 열심히 뛰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두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합성된 사진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진의 경우에 파노라마 사진은 가로로만 찍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로로 높은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한 화면에 다 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세로로 나와 있는 경우에도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파노라마 사진이 스마트폰 사진 촬영할 때
가로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쪽으로도 이렇게 올려가면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 기본적인 화면 크기에 비해서 위쪽으로 더 그러한 세로의 느낌이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느낌의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밑에 비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 좁아지는 그러한 형태를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진 촬영법도 많이 높은 빌딩, 뭐 예를 들어서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같이 참여했던 그런 빌딩, 되게 높은 빌딩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하나로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광각 필름 같은 거를, 스마트폰용 필름을 되게 3,000원, 5,000원 정도의 필름이 아니라 그 렌즈라 그러죠. 스마트폰 앞에다 꽂을 수 있는 렌즈를 팔기도 하는데 그 렌즈를 굳이 안 사더라도 밑에서부터 이 밑에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요, 스마트폰을 당연히 이렇게 눕혀 놓은 상태에서 파노라마를 위쪽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러한 높이가 높은 그러한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사진의 배경은 저도 인터넷에서 구해온 사진인데 저도 실제로 여기를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미국 서부 지역 쪽입니다. 그리고 LA하고 라스베가스 사이쯤인 것 같은데 엔털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고, 이 엔털럽이라는 곳은 뭐 사견으로는 원래 미국에서 이 엔털럽 지역에는 인디안들이 좀 거주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인디안들이 장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관광지, 이게 약간 사막 안 같은 느낌의 그러한 빛이 위에서 이렇게 쪼개 되면은 되게 이쁜 그러한 여러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엔텔로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안 돼 있고 이 부분을 사진을 찍게 하기 위한 입장료를 받게끔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예약하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인디안들한테 가이드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게끔 함으로써 그 관광 수익이 발생해서 그 관광 수익들을 뭐 인디언들한테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어서, 그냥 개인 투어로는 힘들고 이제 인디안한테 그쪽 예약할 수 있는 투어 사이트에다 예약을 하고 저렇게 가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물론 이제 뭐 나중에 기회 돼서 가보시게 되면 그 가이드가 정말 이렇게 세로로 찍는 파노라마는 잘 경험을 못 하는데, 그 가이드들이 한 번씩 이렇게 꼭 이런 형태로 찍어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세로로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것도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스마트폰 촬영을 할 때 빛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이해를 해서 이해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도된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조건에 따른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인물을 중심으로 찍기 때문에 이 인물의 뒤쪽에 빛이 있게 되면 얼굴이 하나도 안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순광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찍는 사람 뒤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지만 인물의 얼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러한 색들이 고르게 빛이 들어오게 된 그러한 사진을 찍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진 찍으실 때는, 음식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보통은 순광을 기본으로 해서 스마트폰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도 또한 순광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해가 이 뒤쪽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그림자가 하나도 거의 비치지 않고 위쪽에서 거의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하는 스마트폰을 촬영하고 있는 촬영자의 그림자도 거의 비치지 않습니다. 이 그림자를 봤을 때는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쪼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순광을 이용한 촬영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진에서는 뭐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그냥 이 인물 사진만 찍고 그 다음에 배경만 있으면 그러니, 여기에는 목련 꽃이 활짝 피어난 배경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원래는 이러한 사진들을 최근 지난주까지 뭐 4월 중순까지 아마 이러한 부분을 촬영하기가 되게 좋았었던 그러한 날씨였고, 비도 계속 안 와서 좋았었던 날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가지를 못해서 많이 답답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이러한 꽃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순광을 가지고 이렇게 인물 사진을 찍으시면은 되게 좋은 그러한 사진이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순광과 이제 반대되는 역광입니다. 이 역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촬영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빛을 얼만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보다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효과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건데, 해가 혹은 빛이 완전히 스마트폰과 반대쪽으로 가 있고 그 사이에 인물이 서 있거나 어떠한 사물이 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이 나온다기보다는 사람의 실루엣이라고 하는 그림자죠. 그림자를 중심으로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그러한 사진 촬영법이 이 역광을 이용한 사진 촬영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광 촬영법도 많이 쓰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역광이긴 하지만 인물의 얼굴이 많이 나와야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반사판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빛은 이쪽에 있는데 이 빛을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물을 찍어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뭐 이 뒤에 배경이 너무 이쁘다거나 아니면 뒤에 개나리를 뚜렷하게 나타나게끔 하고 싶다. 근데 하필 해가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는 경우에는 역광인 경우에도 반사판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그 얼굴을 혹은 이 뒷부분을 밝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반사판을 굳이 들고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역광인 경우에도 반사판을 사진 촬영하고 있는 사람 옆에다가 이렇게 두어서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인물한테 가게끔 하는, 아마 그 드라마 촬영이라든가 영화 촬영을 할 때 그 은박지 커다란 거 같은 걸 이렇게 혹은 거울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어쩔 수 없는 이 시간에 찍어야 되는데 하필 뒤에 역광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반사판을 이용해서 인물의 그 화면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진 촬영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사진 촬영법으로는 이번엔 측광에 해당하는 약간 사광인데요. 이 인물 쪽으로 이렇게 해가 이번엔 이쯤에서 이렇게 지금 비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머리쯤에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네, 그림자가 이쪽으로 가고요. 이 부분에 인물 사진의 전체의 한 반 정도가 그림자로 가려지긴 합니다. 그러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 뒷 배경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자에 의해서도 그런데 그러한 그 그림자가 좀 더 생김으로 인해서 인물이 도드라져 보이고 좀 이렇게 튀어나 보이는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광 촬영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그 인물이 있는 거에 한 45도에서 해가 이렇게 지금 내리쬐고 있는 그러한 구조에서 좀 더 입체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입체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다 보니 이러한 그 그림자를 잘 활용한 그러한 화가도 있었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도 있는데, 이 렘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그러한 그림자 부분을 더 많이 활용을 함으로써 그 사물이라든가 그 인물이 보다 입체감이 많이 나타나게끔 하는 그러한 사진도, 그 영상 그 사람은 그림 화가였었죠. 그러한 부분도 똑같이 이 사진에서도 사진 촬영을 할 때에도 이러한 그림자 부분을 도드라지게 나타남으로써 많은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광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측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45도보다는 좀 더 많이 꺾여 있는 이 거의 90도에서부터 이렇게 빛을 받는 경우입니다.
네, 광원이 인물 쪽 90도 각도로 비추는 것을 측광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가 가장 질감을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까 보셨던 이 경우에 사광의 경우에는 한 45도 정도라서 인물 전체에 대해서 한 10% 정도, 15% 정도가 그러한 그 그림자가 졌다라고 하면, 측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그러한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단 여기에서의 조건은 너무 뒷부분이, 이쪽 부분이 너무 어둡거나 이쪽이 너무 밝아버리면은 네, 거의 반 정도가 까맣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진에서처럼 네, 왼쪽 부분에서 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안쪽도 어느 정도의 빛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그 인물 사진이 얼굴의 한 반 정도가 약간 좀 더 어둡게, 그리고 이쪽 반쪽이 네, 훨씬 더 많이 밝은 그러한 그 측광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광과 비슷하게 측광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에 그 인물의 그러한 입체감과 그 다음에 그 질감을 좀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마트폰 촬영할 때 순광을 많이 찍고요. 그 다음에 가끔 실루엣이라든가 그림자 부분을 촬영을 할 때는 보다 독특한 그런 효과들을 촬영할 때는 역광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한 역광인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배경이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어야 될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이 광원을 반사시켜서 인물을 밝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반사판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사광을 이용해서 인물의 입체감을 나타나게 하거나 측광을 이용한 이러한 질감 표현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빛을 어느 위치에 둘 때에 해당한 보다 내가 원하는 효과적인 좋은 사진을 찍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인물 촬영을 할 때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아마 기존의 영상을 저희 수업 그 도움되는 영상을 같이 보셨다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진에서도 이러한 샷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러한 그 인물 촬영하는 그 프레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인물 촬영 시에 주변 배경과 어울리도록 배치하고 촬영자가 강조하고 싶은 적절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레이밍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 도입 부분에 많이 그 영상을 표현할 때 쓰는 이 롱샷이라고 하는 전체 배경과 그리고 인물까지 다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롱샷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롱샷 다음으로 좀 작게 인물을 중심으로 한 주변이 조금만 나타나게 하는 풀샷, 그리고 이 풀샷에서 좀 더 이제 무릎까지 인물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니샷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좁게 들어가면은 웨이스트 샷이 존재하고요. 허리 정도까지 해서 같이 찍는, 그 다음에 이 웨이스트보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은 바스트라고 하는, 네, 허리보다 더 위에 가슴 정도에 위치하는 그러한 바스트 샷, 그 다음에 그것보다 거의 인물 얼굴만 나타나게 하는 클로즈업, 네, 그 다음에 이 클로즈업보다 더 들어가는 샷도 존재하긴 하는데, 이 정도 사진을 네, 샷들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의 샷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롱샷의 경우에는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촬영 시에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풍경에 비해서 사람을 거의 못 찾을 정도로 같은 색을 나타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인물의 배치와라든가 의상을 고려해서 이러한 포인트를 반드시 네, 같이 참조를 해서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물이 하필 이러한 지금 뭐 그 약간 그러한 단풍 든 것을 나와서 같이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 단풍색과 똑같은 색을 입고 나와버린다고 하면은 인물이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 배경에 의해 묻혀서 사진이 인물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인물 배치라든가 의상은 꼭 그 옷과 그다음에 이 배경 색깔을 생각을 해서 그러한 옷을 입고 와야 되고 그러한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롱샷은 도입 부분, 영상에서는 동영상 찍을 때는 도입 부분이라든가 혹은
그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할 때 이러한 롱샷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풀샷입니다. 배경이 너무 크게 나타나진 않고 다음에 인물의 전시를 프레임 안에 담는 구도를 풀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람의 크기에 비해서 그 배경도 그렇게 많은 크기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자 할 경우에 이러한 풀샷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인물이 프레임 안에 꽉 차게는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와 발 아래 여백을 주어서 촬영하는 게 일반적인 풀샷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방문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 인물이 전체가 나오게끔 하는 단체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이러한 풀샷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니샷입니다. 약간 무릎 이상으로 인물이 나타나는 거고 배경이 많이 좀 빠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니샷이라고 하고 인물의 무릎부터 머리 위까지 앵글에 넣는 것을 니샷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릎 관절을 피해서 무릎 관절 아래로 나타나면 사진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이라고 하는 무릎을 위쪽으로 해서 허벅지나 정강이 부분의 프레임의 아래 끝이 이 밑에 부분이 지나가도록 해서 촬영하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한 것이 니샷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니샷 같은 경우에는 배경보다는 오히려 인물을 주로 하는 그러한 프레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샷보다 허리쯤으로 와서 인물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웨이스트 샷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허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니샷 같은 경우에도 무릎을 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한 샷이다 해서 니샷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허리를 중심으로 한 샷이기 때문에 웨이스트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허리 부분부터 머리 위까지 촬영을 하는 게 이 웨이스트 샷이고 1인 촬영 혹은 2, 3인 촬영에 가장 효과적인 촬영입니다. 그리고 되게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느낌의 샷이 이 웨이스트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웨이스트 샷은 가장 많이 저희가 사진 촬영을 했던 샷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보통 요즘은 스마트폰 찍을 때는 이런 풀샷을 많이 찍기는 하는데 어디 왔다라는 그런 느낌의 누구랑 왔다라고 하는 두세 사람이 같이 뭐 어깨동무하고 있거나 같이 앞에 서서 찍는 그런 사진일 경우에는 이러한 웨이스트 샷을 많이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 웨이스트 샷 찍을 때는 이 니샷보다는 인물 자체가 들어가는 게 한 약간 좀 더 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배경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는 그러한 샷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웨이스트 샷에서 좀 더 당겨진 샷은 다음과 같이 바스트 샷이 있습니다. 허리보다는 좀 더 위에 가슴 이상을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는 경우고 인물의 상반신 위쪽으로 프레임을 맞추는 것을 바스트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머리와 가슴이 삼각형 구도, 이렇게 삼각형 구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웨이스트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삼각 구도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러한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이 바스트 샷과 거의 비슷한데 얼굴을 거의 다가오게 당겨서 찍는 샷이 클로즈업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예제가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예제로는 뭐 클로즈업 샷이랑 이 바스트 샷이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 배경이 바스트 샷에서는 좀 더 나타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거의 인물 얼굴을 거의 위주로 꽉 차게 하는 샷이 클로즈업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클로즈업해서 당겨서 찍는다라고 하는 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레임 안에 인물 얼굴이 전체가 보이게 하거나 상반신이 꽉 차게 하는 촬영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보통 찍고 있는 증명사진은 그럼 어느 샷에 해당하느냐? 당연히 클로즈업 샷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촬영을 할 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샷, 배경을 위주로 하는 그 다음에 좀 더 배경과 인물 전체가 나타나게 하는 풀샷 그리고 무릎 이상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니샷 그리고
인물과 배경이 적절하게 적용되면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웨이스트 샷, 그리고 좀 더 다가가서 바스트 샷과 클로즈업 샷, 이러한 여러 가지 인물을 촬영하기 위한 프레이밍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습할 부분입니다. 이때 실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픽스아트라고 하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좀 더 픽스아트 외에 보다 콜라주를 잘 만들 수 있는 포토원더라고 하는 앱까지 두 가지 앱에 대한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도 실습하는 거를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음식 사진을 또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과제를 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기존부터 사용했었던 픽스아트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 픽스아트에서 맨 밑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플러스 부분에 비디오 슬라이드 쇼를 할지 아니면은 카메라 이러한 그림들을 가져올지, 그 다음에 여기에 콜라주라고 하는 메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플에서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실제로 하면서 또 보여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리드 스타일이 있고 혹은 프리스타일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간단한 그리드 스타일을 먼저 선택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리드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나면 콜라주를 만들 포토들을 선택해 달라고 하는데, 사진 앨범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 중에서 한 5가지 사진들을 이렇게 고르고 난 다음에, 고르면 이제 미리 보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다음을 누르시고 나면은 화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예전에 갔었던 타키나발루였나요? 거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비행기 타고 가는 사진, 그 다음에 거기 호텔에서 봤었던 바닷가 사진,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먹었던 음식들, 커피, 그 다음에 그 배경들의 5개 사진을 선택을 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진들에 대해서 크기 조절을 이렇게 드래그 하거나 하면서 크기 조절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크기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진 조절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간단하게 콜라주를 다음과 같이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제로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간단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콜라주를 제공하는 포토원더라고 하는 앱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포토원더라는 앱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콜라주라고 안 돼 있고 메뉴에 이미지 퍼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퍼즐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콜라주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레이아웃에는 밑으로 이렇게 가는 레이아웃도 존재하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3장의 사진을 구했을 때는 이렇게 3장의 사진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아까와 비슷하죠. 그 다음에 3장의 사진을 가로로 배열하는 방법, 혹은 세로로도 배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퍼즐을 할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들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 위쪽에 제목 텍스트도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좀 다른 형태로 바꾸는, 이러한 형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바꿀 때 이 뒷부분의 배경의 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씨들을 쓰는 것들도 좀 조절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예제를 저도 이 포토 원더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아까 이거에 의해서 만든 거는 배경도 적용을 하고 텍스트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들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포스터 같은 느낌의 이미지 퍼즐 혹은 콜라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이미지 콜라주 형태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콜라주로는 이렇게 최대 9개 정도의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그냥 네모난 형태의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뭐 스티칭이라든가 뭐 프리스타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여러 가지 콜라주들 중에 살펴보시면 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템플릿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템플릿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약간 가로로 뭐 스트레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형태로 돼 있는 것들도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템플릿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 받는 방법과 그 다음에 콜라주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이따가 실습 영상을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치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블로그에서 많이 보는 형태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진들이 쭉 계속 나타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사진 9개를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비트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 이렇게 만든 사진을 한 번에 뭐 저희 컴퓨터에다 옮겨서 본인이 뭐 블로그라든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한 그 스트레치 콜라주가 있는가 하면 클래식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방형을 이용한 네모 구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너무 딱 붙이는 구조의 형태가 되면은 좀 답답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템플릿에 해당하는 클래식 테두리를 좀 바꿔서 중간 테두리라든가 바깥 테두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모서리 둥근 형태는 얼만큼 할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클래식 콜라주를 이용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콜라주의 일반 형태는 이 클래식 콜라주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게 이러한 스트레치 콜라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는 프리 콜라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프리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틀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템플릿을 제공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배경만 하나만 설정을 해주고 이 배경 위에다가 사진을 그 여러 개의 엽서를 던져 놓듯이 여기에 던져서 네모난 구조로 그 다음에 약간 틀어서 그 다음에 또 던져서 틀어놓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직접 크기나 뭐 그 각도 꺾여짐을 배치하는 형태를 프리 콜라주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앨범 사진들을 이용을 해서 콜라주를 이제 만들어 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좀 가져와서 한 1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면서 이렇게 만드시라고 하고 실습에 얼만큼 잘 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이버 캠퍼스로 이제 업로드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러한 실습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이제 보여드리고 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콜라주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하는 연습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은 첫 번째로는 픽스아트를 이용한 콜라주 사용 방법, 그 다음에 포토 원더라고 하는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그러한 두 개의 저희가 콜라주를 만드는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픽스아트를 이용한 콜라주 사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스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다음과 같이 픽스아트를 선택을 하시고 픽스아트 실행이 되면 우선 광고는 무료 버전은 광고가 나타나니까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있는 거에서 사진을 불러오기 위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먼저 한번 눌러줍니다. 그래서 누르고 나면 기존에는 그냥 여기 있는 사진을 골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사진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쯤에 있는 콜라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 방식이 있고 그리드가 있는데 먼저 설명드렸던 거는 그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드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들을 선택하라고 하니까요. 저는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어떠한 여행지에 해당하는 사진들로 비행기 타고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 관련된 사진, 그리고 관련된 사진들, 그 다음에 뭐 음식점 사진들도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음식점 사진으로 이런 데 갔었고, 그리고 먹었던 거는 커피 먹고, 그 다음에 뭐 디저트 같은 것도 먹었다 라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면,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선택을 했죠. 그래서 6개 선택된 사진들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형태로 하겠느냐, 그냥 6개 차례대로 나타나는 걸로 할지, 아니면 다음과 같이 사선으로 된 것으로 할지, 아니면 이렇게 뭐 피자 형태로 갈라진 걸 할지, 이러한 형태로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기본 콜라주 형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불러오게 되면서 사진들이 알아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고 만약에 얘네들의 경계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이만큼이 있다. 근데 나는 크기가 다음과 같이 이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위치 바꿔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늘려주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사진 위치도 바꿔주고 비행기 나타나는 사진으로 크기 조절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비행기보다는 다른 위치가 더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눌러서 끌어당겨서 놓으면은 위치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가 더 중요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이 사진을 크게, 그 다음에 비행기 있는 사진과 뭐 이 사진을 좀 작게 하려면은 이렇게 사진들을 크기를 줄여가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테두리를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또 테두리 조절도 가능하긴 합니다. 레이아웃 부분은 설정을 했었고요. 이 레이아웃 부분 말고 이제 그럼 네모난 기본 배경으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쪽에 보시면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라는 부분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경계에 대한 두께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두께 조절을 통해서 좀 더 콜라주의 그 느낌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께뿐만 아니라 반경 부분도 있습니다. 반경 같은 걸 조절하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동그랗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완전 동그랗게 되고, 그렇지 않을수록 테두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부분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경계를 설정할수록 전체에 해당하는, 이 전체에 해당하는 테두리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조절하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경 부분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배경을 가지고 색상을 뭐 이러한 색으로 혹은 회색으로 넣기도 하고, 혹은 거기에 맞춰진 비슷한 색으로 나는 파란색이 좋다라고 하면은 밝은 파란색으로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니 이러한 형태로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적용이 잘 됐으면 순서 또 만약에 바꿔야 되겠으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다 됐으면 다음을 눌러서 이제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누르고 또 다음 눌러서 얘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요. 다음 누르고 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잘 만들었으니까 저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은 어디다 저장할 거냐, 그냥 저는 기기에다가 사진을 저장할 거니까요. 이대로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포토에 저장이 완료됐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실제 만드는 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사진에 최근 항목에 보면 다음과 같이 잘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포토 헌더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앱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에서도 갤럭시에서도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똑같은 게 있습니다. 포토
THOTO 그 다음에 원더 WONDER이라고 치면은 네,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운로드 하기를 누르시고요. 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끝나게 되면은 네, 빨리 안 받아지는데 어쨌든 다운로드가 끝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저는 이쪽에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다 받아서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얘도 이 픽스아트와 비슷하게 사진 편집하는 기능이 많이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중에서도 얘 같은 경우에는 네, 포토원더라고 해서 뭐 얘는 허용 안 해도 되겠죠. 광고 있으니까 얘도 잠깐 닫으시고 네, 그러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퍼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퍼즐을 누르시고 그러면 이미지 퍼즐을 어떠한 형태로 만들 것이냐가 있습니다. 9대16이라는 건 밑으로 길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4대3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좀 더 넓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대1 같은 경우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기본 심플 구조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는 겁니다. 스티칭이라고 바꾸게 되면은 네, 밑으로 쭉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클래식 구조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걸 할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미지 퍼즐을 할 때 뭐 프리스타일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 배경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먼저 스티칭보다는 심플 중에 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1대1 구조로 저는 이번엔 좀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넣을 사진을 또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아까와 비슷하게요. 이거와 그 다음에 돌고래 있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비행기 사진, 그리고 음식, 커피 이 정도로 해서 6장을 아까와 똑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6장 선택하고 이쪽에 퍼즐 시작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6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죄송합니다. 이 사진이 얘들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지금 저는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었는데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사진 선택해서 지금 이쪽에 마지막에 들어간 거 잘못된 거 빼고 6장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6장 선택을 하고 맨 위에 있는 퍼즐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개도 이것도 뭐 배치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얘도 이렇게 해서 놓고 그렇죠? 또 얘도 끌어다가 놓고 하면은 이쪽은 그 비행기 타고 주변 시내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것들 여기는 카페 관련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깔끔하게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템플릿을 만약에 이거를 구조를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또 템플릿을 눌러서 다른 거로 또 다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 형태가 별로 없다, 내가 원하는 형태가, 그러면 이쪽에 밑에 보시면 템플릿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템플릿 구조를 심플 구조와 스티칭 구조, 프리 구조 형태로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는 심플 구조 중에서 이런 형태가 좋다, 혹은 이런 뭐 만화책 같은 형태가 좋다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음식을 하는 그거고요. 여기에 좀 효과가 있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료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눌러서 하시면 네, 유료 버전이라서 이게 뜬 거였죠. 그래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차이를 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 형태로도 마음에 드니까요. 지금 이거 그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바탕에 색상이라든가 무늬를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바탕을 눌렀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지금 흰색이라서 무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색상으로 하면 여기에 무늬가 이제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늬 좀 선택을 해주고 뭐 이런 색상 해주면 하얀색 무늬가 좀 보여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저장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저도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저장된 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장하기 전에 나는 텍스트도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텍스트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글씨 적혀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요. 만약에 이쪽 글씨를 나는 바꾸고 싶다.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포토 원더라고 하는 글씨는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글씨 내용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저는 뭐 해피 뭐 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요. 그쵸? 그 다음에 글씨의 글꼴 좀 크게 해주려면은 글씨 크기 좀 바꿔서 더 크게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글씨체를 다른 글씨체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바꿔주고요. 다시 글꼴이 이게 아마 최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이것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글씨까지 들어가는 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을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과제가 어떤 게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텐데 그 과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필요한 사진들을 본인들이 인터넷에서 찾거나 아니면은 검색을 해 오셔야 됩니다.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셔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뭐 꼭 이러한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콜라주를 한 장의 콜라주를 또 저희 실습 과제로 드릴 테니까 그 과제를 꼭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완성이 됐으면 다시 저장을 하고 그러면 저장이 잘 됐으니까 홈에 가서 이쪽에 사진에 저장 잘 됐는지 글씨까지도 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제 마지막 과제를 할 때 사용할 여러 가지 맛집 혹은 요리 사진들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보통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트위터 하면서 그 다음에 카톡을 하실 때에도 많은 분들이 본인을 나 이런 거 먹는다라는 걸 다른 분들한테 자랑하거나 소개하기 위해서 음식 사진들을 최근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쵸?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증샷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데 이러한 음식 사진도 가능한 좀 더 이쁘게 더 먹음직스럽게 찍으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요리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한 게 책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음식점을 가시면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약간 45도에서 이렇게 음식을 사진을 촬영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조명이 보통 위쪽에 실내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요. 위에서 조명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 본인이 카메라를 이렇게 이 위쪽으로 딱 수평되게 위에서 찍게 되면은 본인이 촬영하는 그림자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45도에서 음식들을 촬영하는 게 일반적인 촬영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위쪽에 조명이 있는 촬영에서는 그림자가 가능한 나오지 않게 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45도로 찍었으니까 빛이 이 위쪽에서 45도쯤에 이렇게 비추고 있으니 이쪽에서 찍을 때 뭐 본인의 그림자가 안 나타나면서 잘 찍은 그런 사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완전 위에서 찍은 겁니다. 대신에 그림자가 본인의 그림자가 거의 안 보이게 됐는데요. 그쵸? 이 경우에는 뭐 옆에서 조명을 비추게 한다거나 해서 그러한 그 그림자가 전혀 안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사진 방법입니다. 그쵸? 그래서 조명 자체가 위에처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쭉 내리쬐는 구조가 아니라 골고루 조명이 비치는 경우에는 그림자가 어느 한쪽으로 나타나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쬐는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은은한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는 90도에서 그냥 찍어도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이때 찍을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 셔터 스피드라든가 아니면 낮은 ISO가 확보가 돼야 되는, 근데 뭐 스마트폰 할 때는 이러한 부분 조절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러한 사진을 찍을 때는 가능한 부가적인 조명을 사용을 해서 광량을 늘림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사진,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진으로 해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명이 있긴 하지만 여러 조명들이 같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부드럽고 은은한 조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찍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내긴 하지만 왼쪽에서 이렇게 햇빛이 보다 잘 내리쬐서 있는 경우에도 내가 사진 찍는 사람이 위에서 찍더라도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광이 드는 실내에서 음식 촬영을 하는 것도 보다 효과적인 촬영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음식점 실내를 들어가더라도 가능한, 여기는 좀 더 그 빛을 잘 받는 쪽에 그러한 자리를 잡으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좋다는 얘기고요. 음식점에 들어왔을 때 실내를 살펴보고 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로 자리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측광이 이 위에서 내리쬐는 조명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측광 빛을 사용할 경우에는 좀 더 그 음식들의 입체감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빛이 이번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림자가 생기긴 하지만 사용자는 이쪽에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네, 측광에 그림자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입체감이 더해지는 그러한 음식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맛집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는, 네, 여기서는 그 책에 있는 사진을 잘라서 계속 가져온 건데요. 테이블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촬영을 한데 이때는 반드시 측면 쪽에서, 네, 은은한 조명이 비춰야지만 테이블 위에서 위쪽에서 바로 밑을 내려다보는, 네, 그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일직선으로 오는 구조에서는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변에 빛이 되게 많아서 이쪽에서도 비치고 이쪽에서도 비치고 이쪽에서도 비치는 경우에는 이러한 테이블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구조로 찍더라도 그림자가 거의 안 생겨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쪽에서 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이쪽에 그림자가 좀 생기고 있는 구조를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스마트폰 하나를 더 구하시든가 하셔서 이쪽에서 빛을 비치는 그러한 뭐라 그러죠? 스마트폰에서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 그 플래시 있죠? 그 부분을 사용을 해서 이쪽에서 좀 비춰주게 되면은 그 부분까지 그림자가 안 보이게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45도쯤에서 촬영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이드 뷰 촬영이라고도 하고 45도 각도 촬영이라고도 합니다. 뭐 얼짱 각도 얼마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네, 한 45도쯤을 해서 아까 똑같은 테이블인데요. 그쵸?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사진을 찍는가 하면 좀 45도 측에서 찍는 그런 사진도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5도 측면에서 보통 음식 사진을 찍으면 많이 이쁘게 나오는 그러한 구도로 촬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전히 똑같은 예제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보통 음식 사진을 찍을 때에는 뭐 어디 식당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에 대기하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테이블 세팅되어 있는 것도 촬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촬영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식기들을 촬영을 하면서 빛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색상은 어떻게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미리 좀 확인하는 그러한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어떠한 식당을 왔다라는 거를 촬영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음 이제 음식이 나오면 어디에 놓고 어떠한 배경으로 어떻게 촬영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미리 준비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네, 좋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니면 음식이 아직 나오기 전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한 번씩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팅된 식기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다가 놓으면은 좀 더 이쁘게 찍을 수 있는지를 많이 고려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을 가져오거나 음식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 빛을 받아서 아니면 배경을 어디로 해서 찍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촬영하시면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음식을 찍을 때에는 무조건 전체 하나의 음식에 대해서 찍는 법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전체가 아닌 약간 이렇게 한 전체 화면에서 뭐 70%만 차지하게끔 이렇게 담는 그러한 앵글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이 전체가 아닌 부분만 촬영하는 부분적인 촬영 혹은 모든 음식이 어떻게 다 나왔는지를 보이기 위한 뭐 전체를 담는 그러한 앵글을 좀 이 사진을 찍으실 때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로는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다음과 같이 딱 음식만 넣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음식들을 사진 촬영을 하러 왔다 라는 의미로 카메라도 같이 놓고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바쁜 와중에 뭐 브런치를 먹으러 왔어 라는 의미에 이렇게 일하는 노트북 사진과 혹은 음식 사진을 같이 놓는 그러한 개성 있는 소품을 같이 놓고 촬영하는 것도 한 가지 그 아이디어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그 사진을 찍을 때 뭐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처음에 음식점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어느 음식점에 왔어 라고 하는 그 음식점 간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플레이팅은 어떻게 돼 있어? 테이블 세팅은 어떻게 돼 있는 곳에 왔는데 뭐 분위기가 뭐 좋다라는 뭐 그런 걸 보여주는 배경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들이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주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뭐가 가장 맛있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같이 엮어서 하나의 그러한 콜라주를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고 이미 잘 찍고 계시겠지만 뭐 여기에서는 한 번 더 이러한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이제 설명을 오늘 들으셨으니 이를 바탕으로 실습을 해보시고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는 것을 이번에 하나의 과제를 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보신 날짜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여러 가지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구하셔서 자신이 만든 요리 혹은 자신이 찾아간 맛집을 주제로 해서 최소 5장 이상의 이미지로 앞에서 배우신 그리고 예제를 들어서 저도 보여드렸던 콜라주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하나의 사진이기 때문에 그 콜라주 만든 사진을 저희 온라인 저희 과제 제출하는 데다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저는 뭐 어디를 여행을 갔다. 거기 호텔 풍경은 이렇게 되고 특이한 커피가 있어서 그 커피와 그 다음에 주변 산책을 하면서 봤던 것,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같이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콜라주를 만든 것입니다. 즉,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하실 내용은 자신이 만드는 요리, 뭐 요리 재료를 먼저 어디 가서 사왔다라는 그 뭐 마트 사진들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져온 사진들을 이렇게 요리가 되기 전 펼쳐놓은 재료들을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 과정을 찍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리가 완성된 작품까지, 그리고 배치하게 된 부분까지를 하나의 여러 개의 사진들을 담아서 최소 5장의 이상의 이미지로 콜라주를 만드셔서 그 하나의 이미지, 완성된 이미지 자체를 제출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콜라주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기본 콜라주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 콜라주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치 콜라주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콜라주 형태를 가지고 만드시면 되겠고, 영상을 보시고 난 일주일 후까지 제가 그 과제 제출하시는 걸 열어 놓을 테니 그 부분을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과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인 프로젝트 할 때 마지막에 과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마지막 제출은 저희도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실습 부분이 아닌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을 역시나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관련된 영상을 또 마저 보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주제가 얘가 한 12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한 18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비가시 편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저희가 뭐 짧게 만든다면은 이러한 연속성은 많이 필요가 없겠지만 뭐 하루 날 잡아서 하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뭐 영화를 실제로 만든다거나 단편 영화 같은 걸 만들 때에는 하루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쭉 이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대사가 어떻게 이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하루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뭐 이틀, 3일 연속으로 촬영을 할 때에는 그 배우가 나타나는 등장인물 혹은 그 공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상이라든가 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품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시고, 그때 이제 비가시 편집이라는 부분, 저희가 나중에 편집도 할 거니까요. 저희는 PC에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할 건데, 그 편집은 하기 위해서는 그 쇼트와 쇼트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편집을 할 때 그 이음을 하는 숨김으로써 관객이 편집의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그 느낌의 비가시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 영상을 좀 뒤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제작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프리 프로덕션을 할 때에는 저희가 실제 제작하는 거는 프로덕션입니다. 그 다음에 다 촬영하고 난 다음에 편집하고 완성하는 거를 포스트 프로덕션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기존 단계인 준비해야 될 단계로서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리 프로덕션들 중에서 많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들 중에서 쇼트 리스트와 그 다음에 시나리오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또 설명되어 있는 게 있으니 이 영상도 이어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서 사실상 저희가 6주차가 되면은 저희 이제 4월 말이 됩니다. 그리고 7주차는 지금 아직까지 예정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은 한 6주차 4월 말까지 지금 수업을 하는 거로 돼 있고,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실제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공지가 또 학교 공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제가 문자로라도 알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제가 문자 알림을 드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 수업이 뭐 실습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면서도 특별히 실습 100%가 아니라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이제 학생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긴 합니다. 혹시 이거 실습 수업인데 저희는 실습 오프라인 언제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오프라인 실습을 하게 될 때에는 문자를 반드시 일주일 전쯤 미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수업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 과제 드렸던 이 과제를 반드시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연속성과 비가시성 편집에 대한 영상과 그 다음에 프리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영상도 같이 좀 더 살펴보시면은 이 6주차 수업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속성과 비가시 편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움직이는 사진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환영에 의존하는 매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객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으려면은 쇼트와 쇼트 사이의 이음새를 최대한 감춰야 합니다. 비록 영화적인 표현을 위해서 영화 전체를 수많은 쇼트들로 분할해서 데쿠파주해서 촬영을 하게 되고, 또
촬영된 각각의 쇼트들을 편집 과정을 통해서 이어붙이게 됩니다만 관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이 여러 개의 컷으로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소설을 보는 것처럼 매끄럽게 하나의 연속체로서 인식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화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해야만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연기 연속성입니다. 연기의 강도는 쇼트가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방법은 마스터 쇼트를 먼저 촬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우가 씬 전체를 단번에 찍는 마스터 쇼트에서 연기를 통해서 자신의 연기에 대한 흐름과 강도의 변화를 모두 미리 체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커버리지 쇼트라고 하는 우리가 그 개별적인 클로즈업 쇼트를 촬영한다면은 그 안에서 비록 분할된 쇼트에서 연기지만 이미 마스터 쇼트에서 자신이 잡은 그 연기의 강도의 흐름 속에서 개별 쇼트들에 대한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사 연속성입니다. 배우가 대본에 적힌 것과 다른 대사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바뀌는 거죠. 만약에 미리 촬영한 쇼트에서 바뀐 대사를 말한 것을 테이크를 OK로 감독이 선정했다면은 그 다음부터 찍는 쇼트에서도 그 대사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콘티상에 나오는 바로 그 부분만 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까지 길게 촬영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OK로 선정된 그 테이크에서와 동일한 대사를 향후에 다른 쇼트를 찍을 때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편집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의상과 분장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영화 촬영은 씬 순서대로 촬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의 씬 안에서도 커트의 순서대로 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명의 편의성, 또 장소별로 묶여져서 촬영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영화 전체는 씬들을 묶어서 촬영하게 됩니다. 같은 장소별로 묶어서 촬영하고 또 하나의 씬을 찍을 때도 조명의 어려움 때문에 한쪽 방향을 일방적으로 먼저 촬영하고 다른 방향을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소품과 의상과 분장이 연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연구실에서 촬영하는 씬들을 모아서 촬영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요, 씬 1번과 씬 10번과 씬 15번과 씬 45번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영화적인 날짜 안에서 볼 때 동일한 날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날을 묶어서 촬영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상에서 볼 때요. 그럴 경우에 각각의 씬을 찍을 때 그 날에 해당하는 의상을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항인 것 같지만 사실 영화 촬영을 할 때 어떤 프로 촬영팀에서도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상표나 분장표를 미리 작성해서 의상 담당자나 분장 담당자가 그 표를 보면서 어느 날에 해당한 것인지를 미리 체크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품 연속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상과 분장의 연속성은 씬 단위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죠. 소품의 연속성은 하나의 씬 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들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한다고 할 때요, 마스터 쇼트에서 찍은 담배의 길이와 클로즈업 쇼트에서 찍은 담배의 길이가 같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길이가 달라진다면 편집을 통해서 붙였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동일한 의미에서 재떨이가 어떤 테이블 위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면은 쇼트가 바뀐 촬영을 할 때도 역시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의 씬 안에서 어떤 쇼트에서 제가 인물이 재떨이의 위치를 바꿨다면은 그 다음 쇼트에서는 바뀐 위치에서 촬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의 씬 안에서도 쇼트의 순서대로 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편의상 뒤에 편집할 쇼트를 먼저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출부나 제작부가 항상 신경을 쓰면서 그 재떨이의 위치가
쇼트가 편집되었을 때 그 흐름 속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위치가 바뀔 수 있도록 신경 쓰면서 촬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가시 편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은 개별 쇼트들의 불연속을 연속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영화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쇼트와 쇼트 사이에 이음매를 숨김으로써 관객이 편집의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비가시 편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비가시 편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화 문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글쓰기에도 문법이 있는 것처럼 영화 편집에도 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180도 법칙입니다. 일단 마스터 쇼트를 찍고 나서 프레임에 포착된 인물 상호 간의 또는 인물과 사물 상호 간의 상상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카메라가 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법칙이 바로 180도 법칙이고요. 이미지 라인 법칙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이 라인 180도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두 인물의 위치와 시선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시면은 쇼트 1번 카메라가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쇼트 2번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인물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180도 라인을 넘지 않은 곳에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촬영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프레임 왼쪽에 남자가 존재하게 되고 프레임 오른쪽에 여자가 있게 됩니다. 남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여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쇼트 1번을 찍은 다음에 쇼트 2번 촬영에서 카메라가 이 라인을 넘게 되면은 이제는 남자가 오른쪽에 있으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쇼트 1번에서 찍은 상황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쇼트 1번과 2번이 편집되었을 때 관객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왼쪽에 형사가 있고 오른쪽에 범인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있는 것이죠. 쇼트가 바뀌었을 때 역시 그 뚱뚱한 형사가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라인을 넘어서 카메라를 위치시켜서 촬영을 했다면 갑자기 이 형사가 오른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라인을 넘은 것이고 관객들은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180도 라인은 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이 준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30도 법칙입니다. 쇼트가 바뀔 때마다 사이즈와 앵글의 변화를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즈는 반드시 변해야 하고요. 특히 한 명의 인물을 찍을 때는 반드시 사이즈가 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변했지만 카메라가 피사체를 향하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점프컷이 됩니다. 이 점프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일한 의미인데요. 사이즈만 변하고 피사체의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점프컷이 된다면은 결국은 관객들은 그 편집이 되었다라는 걸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쇼트를 바꿔서 촬영할 때는 반드시 30도 이상의 카메라 그 각도를 바꿔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0도 법칙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인물을 향하는 1번 쇼트의 카메라가 있고요. 2번 쇼트를 찍을 때는 반드시 30도 이상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인물을 미디움 쇼트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쇼트를 버스트 쇼트로 촬영한다면 이렇듯 그 방향을 바꿔서 찍어야만 되는 것이죠. 처음 미디움 쇼트에서는 정면 얼굴이었지만 두 번째 버스트 쇼트는 측면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면은 매끄럽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동일한 방향 정면에서 두 개의 쇼트를 촬영해서 편집한다면 비록 사이즈는 바뀌었지만 앵글이 카메라 각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점프컷이 되고 편집되었다라는 느낌을 관객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비가시 편집이 되지 않고 가시적인 편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물론 감독에 따라서는 이러한 점프컷을 미학적으로 승화시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칙이든 반드시 준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법칙을 어기는 것이 하나의 예술적 표현의 방식으로,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샘 맨데스 감독의 로드 투 퍼디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점프컷을 활용해서 오히려 아주 훌륭한 작품을 훌륭한 하나의 씬을 연출하는 그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록 점프컷으로 편집은 했지만 창 밖에서 지나가는 기차의 어떤 덜커덩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커트를 넘겼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점프컷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치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블 액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쇼트의 시작과 끝에 인물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움직임은 두 쇼트에서, 앞뒤 쇼트에서 동일하게 촬영하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자, 인물의 움직임이 전혀 없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쇼트가 바뀌게 되면 관객들은 편집이 되었음을 의식하고 맙니다. 하지만 동작이 있는 상태에서 편집을 하면은 관객들은 그 동작에 눈이 쏠리기 때문에 이음새를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치컷이라고 부릅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인물이 휴대폰을 집어드는 그리고 통화를 하는 액션을 두 개의 쇼트로 나누어 찍는 경우에 첫 번째 쇼트에서 또는 두 번째 쇼트에서 휴대폰을 집어드는 액션을 다 해버리고 편집을 한다면은 사실은 뭔가 튀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손을 집어드는 그 중간 부분에서 편집한다면은 액션이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앞의 쇼트에서도 손을 집어들게 되고요. 뒤의 쇼트에서도 역시 손을 집어듭니다. 사이즈와 앵글만 달라진 것이죠. 이것을 그 휴대폰을 집어드는 액션 사이에 중간 단계에서 이어붙였기 때문에 매치컷이 되는 것이고 관객들은 그 액션에 관심이 쏠려서 컷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가 세 가지 문법의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180도 법칙, 그리고 30도 법칙, 그리고 매치컷, 이 세 가지 사항들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면서 촬영을 하신다면은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비가시 편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영화의 제작 과정은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의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 프리프로덕션은 촬영을 준비하는 단계에 해당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트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콘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출부와 제작부가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브레이크다운을 하게 됩니다. 또 촬영지를 물색을 하고요. 우리가 로케이션 헌팅이라고 합니다만 배우를 캐스팅하고 캐스팅 완료된 배우들을 모아서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의상과 소품을 포함한 미술 준비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촬영 등을 통해서 카메라를 비롯한 촬영 장비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시나리오의 각각의 씬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쇼트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전체가 10개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10줄로 되어 있는 씬 리스트라는 것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씬 리스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또 각각의 씬에 대해서 하나의 쇼트가 한 줄이 되는 쇼트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쇼트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감독은 제가 이미 앞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데쿠파주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씬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번 씬에서 씬 제목은 거리이고요. 쇼트 1번은 광수와 수진이 백팩을 메고 있는데 클로즈로
뒤에서 폴로잉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클로즈 쇼트로 촬영한 것이고 뒤에서 폴로잉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 오른쪽에 카메라라고 하는 부분은 웨이스트 샷, 길게 촬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이스트는 허리까지니까 허리 정도로 뒤에서 촬영하는 것이고 백팩은 클로즈업으로 잡힐 것이고 두 인물이 걸어갈 때 따라가는 것이죠. 폴로잉 하는 것이고 길게 촬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쇼트는 거리를 걷는 광수와 수진을 미디엄 롱샷으로 하이앵글로 촬영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이앵글은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니까 아마도 거리 주변에 있는 건물 위에서 촬영하게 될 것이고요. 미디엄 롱샷 쇼트이기 때문에 인물이 조그맣게 잡히는 조금 넓은 사이즈의 앵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트는요. 거리를 걷는 광수와 수진을 이제 정면에서 풀쇼트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쇼트는 두 사람 발에서 올라가면은 식당 앞을 걷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미디움 쇼트, 제가 니 쇼트라고 해서 무릎까지 촬영하는 것을 미디움 쇼트라고도 한다고 이미 앞선 수업에서 말씀드렸는데 미디움 쇼트 정도의 사이즈가 될 것이고 발에서부터 카메라가 업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쇼트는 정면에서 잡은 앵글인데 멈춰서서 식당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때 대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최종적으로 버스트 쇼트, 이 가슴까지 촬영하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쇼트는 이 두 사람이 바라본 POV, 포인트 오브 뷰 샷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시점 쇼트를 POV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인물이 바라본 식당 전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쇼트는 식당 안에서 잡은 쇼트로서 두 인물이 프레임 아웃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풀쇼트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촬영을 할 때는 물론 조금씩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촬영장의 여건에 따라서. 하지만 감독이 먼저 하나의 장면을 몇 개의 쇼트로 나누고 각각의 쇼트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설계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 바로 쇼트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거 먹고 싶다. 사줄까? 먹자. 정말? 네. 돈 생기면 그때 먹자. 네, 쇼트리스트를 기초로 해서 시각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바로 촬영 대본입니다. 우리가 컨티뉴이티 북이라고 하고 컨티라고도 부릅니다만 그것은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쇼트들이 편집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붙을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촬영 대본은 개별적인 쇼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쇼트들이 연속적으로 놓여 있는 스토리보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촬영 대본에는 각각의 컷들이, 쇼트들이 이미지의 형태로 표시가 되고요. 구체적인 카메라 앵글과 움직임, 배우의 동선 등도 기록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쇼트리스트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콘티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콘티를 보면 물론 쇼트리스트는 없습니다만 70번 씬의 1번 쇼트와 2번 쇼트, 3번 쇼트 이 세 개의 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석양에 멀리 법원 건물이 보이고 난간에 기댄 수석의 모습을 미디움 롱 쇼트로 촬영한다라고 계획되어 있고요. 트랙 위에 깔아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쇼트는 점프해서 법원을 바라보는 수석의 모습을 버스트 쇼트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뒷모습이 되겠죠. 맥주 캔이 빈 것을 알고는 그 캔을 집어드는 데까지 찍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트랙 위에 올려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쇼트는 이 수석이 캔을 들어서 그 캔을 오픈해서 이제 마시는 장면인데 캔에서부터 인물의 얼굴까지 팬업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쇼트 리스트를 기초로 해서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콘티다, 촬영 대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도로 카메라의 위치와 배우의 위치, 그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번 카메라를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2번 카메라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 3번 카메라는 어느 쪽 위치에서 촬영을 한다라고 이런 것들을 평면도를 통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크립트 브렉다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의 각 씬들을 인물, 미술, 공간 등 세부 파트별로 분석을 하고 제작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브렉다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스크립트 브렉다운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렉다운 표는 각각의 씬별로 한 장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씬이 다른 시간별로 또 다른 장소로 구분이 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씬을 여러 장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영화 제작의 과정은 각각의 파트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브렉다운 표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그런 문서이고요. 촬영 준비를 위해서 전체 스태프 회의를 할 때 그 핵심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각 파트들은 브렉다운에 적힌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준비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브렉다운표는 1일 촬영 계획표 작성의 기준이 되고요. 예산 수립과 집행과도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화를 찍을 때 제가 이미 그 쇼트리스트라든가 콘티 그리고 지금 현재 설명드리는 브렉다운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촬영일에 해당하는 1일 촬영 계획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브렉다운 표를 기초로 해서 그 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브렉다운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쉽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제시되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 간단한 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씬의 내용을 브렉다운으로 정리한 결과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씬 넘버는 13번입니다. 그리고 씬 제목이 철수의 집 주방이 되겠습니다. 대본상의 페이지가 12페이지죠. 쉽게 그 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대본의 페이지를 브렉다운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대본상의 날짜가 7일째입니다. 대본상의 날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의상이라든가 분장 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편 영화의 경우에 그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은 며칠의 날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낮과 밤, 아침이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그 날짜가 하루 변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마다 새로운 날짜로 우리가 번호를 먹여가지고 대략 10일, 11일, 12일 이렇게 그 촬영상의 날짜, 대본상의 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짜별로 새로운 의상을 입힌다든가 그 날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분장을 한다든가 화장을 한다든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날짜별로 다른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물론 날이 바뀌어도 같은 옷을 입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여자 배우들 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새로운 의상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장소를 기록함으로써 배우들이 그 장소로 집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요, 이 배우는 철수와 영희가 등장을 하는데 철수는 김철수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하고 있고 영희는 박영희라는 인물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씬이기 때문에 스턴트와 보조 출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 효과도 역시 없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장면이라면 스턴트나 보조 출연, 특수 효과가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또 야외 촬영이라면 당연히 행인 같은 보조 출연자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장소에서는 나이대별로도 기록해서 보조 출연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참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소품을 보면은요, 전기밥솥, 냄비,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약간의 반찬, 식탁 위 라디오 등등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 동물, 기타 영역에서는 강아지가 한 마리 출연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상을 보면은요, 철수는 흰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고요. 영희는 파자마에 가운 차림입니다. 이것은 철수가 이제 직장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희는 전업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이크업과 헤어는 철수는 이제 직장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활기찬 느낌으로 메이크업도 하고 또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반대로 영희는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 안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주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운드 효과는 식탁 위에 있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수 장비는 없고요. 프로덕션 노트는 주방, 식탁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소품들을 렌탈할 어떤 회사와 그리고 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스턴트나 특수효과 외에도 의상 담당자, 메이크업, 헤어, 또 소품 담당자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브레이크다운 표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그 씬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